여기 시트지로 붙인 강아지를 잘 봐주세요. 이것도 작가 드로잉이죠? 네네. 이게 반드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녀석이군요. 네. 아직 도슨트 중이네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기 스페이스 K 수석 큐레이터 이장욱이라고 합니다. 저희 이번 전시는 에디 마티네즈의 개인전을 준비를 했고요. 에디 마티네즈는 코네티컷주의 해군 기지에서 태어나서 이제 해안가를 돌며 이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이 이혼하신 후에는 동쪽과 서쪽 양쪽 해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거주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신의 어렸을 때의 그 불안정한 주거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떠올리면서 No Mother라는 제목의 전시를 연 적이 있어요. 2014년도에 콘 갤러리, 뉴욕의 콘 갤러리에서 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노마딕 라이프라든가 뭐 아니면 노마드라는 건 있지만 노마더라는 거는 조금 없는 단어잖아요. 이제 신생어고 그래서 왜 노마더냐라고 했더니 혼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노마들, 노마들,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스스로를 이제 위로하는 단어였지 않았을까. 자기의 노마딕하게 살 수밖에 없던 환경. 그리고 작가는 이제 그 미술대학에서 1년, 보스턴에서 1년 동안만 수학을 하고 또 드로잉 센터 같은 데서 한 몇 달 공부한 게 다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제도권 공부가 자신의 작업 스타일, 자기가 미술로 가고자 하는 방향과 그렇게 맞지 않다고 여기고 학교를 그만둡니다. 그러면서 홀로서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일들을 찾아요. 우리로 치면 뭐 편의점 알바도 하고 뭐 배달도 해보고 그럴 거 아니에요? 다양하게 이제 일자리를 찾다가 그래서 미술과 관계에 있으면서 뭔가 좋은 일자리가 없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선택한 것이 바로 아트 핸들러입니다. 아트 핸들러야말로 뭐 미술관에 일하는 이제 큐레이터와 더불어서 가장 가까이 그림을 바라볼 수 있고 이제 말하자면 앞면은 아니지만 이제 작품을 이렇게 잡을 수 있고 작품의 뒷면을 볼 수 있는 몇 안 되는 직업의 사람이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작가는 가까이에서 이제 작품들을 보면서 현대 미술을 더 익히게 되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작가가 어떤 미술관에서 전시한다는 소식이 들린다. 그러면 애초에 그 미술관에 갑니다, 미리. 가서 저 여기서 일해도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에디 마티네즈를 제 인스타그램이나 뭐 어디서 보셨던 분이 있으면 아시겠지만 제가 키가 그렇게 작은 편이지만 그래도 턱이 제 머리에 닿지 않아요. 굉장히 큽니다. 190이 훨씬 넘는 장신이고 등치도 아주 좋아요. 그러면 미술관 입장에서 등치가 크고 미술을 심지어 미술대학을 다녔다가 자기가 아트 핸들러를 하겠다고 오면은 거부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죠. 굉장히 그렇죠. 아니 뭐 하나씩 뭐 백화 하나씩 이렇게 들고 갈 수 있을 정도의 이제 체격이 되고 그죠? 그리고 미술에 대해서 전문 지식이 있는 기초 최소한의 지식이 있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래서 에디 마티네즈는 그러다가 자신이 꽂히는 그러니까 자신이 존경해 마지 않는 작가들을 직접 찾아가거나 아니면 이미 죽은 작가들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을 깊게 연구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미술 세계를 더욱 이제 잘 익혀왔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 한번 보실까요? 네, 여기 작품 이 두 점을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왼쪽, 오른쪽? 중앙에 체스문이 어떠한 형태가 동일한가요? 이것은 사실은 동일한 작품을 실크 스크린을 한 후에 다르게 그린 작품입니다. 저희 입구에 들어오시다 보면 카페에 월에 수많은 드로잉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작가는 작년 프리즈 런던 기간에 티머스 테일러 갤러리에서 부스 선생님도 가보셨죠, 그죠? 아주 그냥 프리즈 런던 기간에 최고의 부스였는데
그때 수많은 드로잉, 거의 1000점의 드로잉을 모든 벽에 이렇게 붙인 다음에 그 드로잉 위에 이제 큰 페인팅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그 부스를 꾸몄었는데요. 그 정도로 쉴 새 없이 깨어있는 시간에 계속 드로잉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심지어 저희가 그 프레스 간담회를, 기자 간담회를 하는 날에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거의 2009년도에 왔다니까 15년 만에 한국에 왔는데 한국 사람들만 쫙 기자분들이 있고 기자들이 막 질문을 해요. 그럼 되게 말하기 곤란한 것도 있을 거고 말하고 싶지 않은 것도 있을 거고 긴장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를 자꾸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저렇게 적나 해서 이렇게 인터뷰하는데 뒤쪽으로 가서 이렇게 봤더니 드로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와중에도. 약간 본인이 예. 이렇게 긴장되거나 이럴 때도 그런 걸로 푸나 보죠. 그렇죠. 그것이 이제 뭔가 세상과 자신을 연결하는 동시에 어떤 이 뭔가 이런 불안한 환경이나 이런 거에서 약간 탈출하는 어떤 도구로서의 드로잉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작가가 어려서부터 또 이주를 많이 했다고 그랬죠. 지금은 브루클린에서 정착해서 샘 모이어라는 조각가와 결혼해서 아기가 있어요. 예, 아기가 아들을 낳아서 이제 같이 잘 살고 있는데 거주해서 살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수없이 이주를 했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 새로운 도시에 가서도 항상 하는 것이 뭔가를 채집하거나 아니면 드로잉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이제 일종의 일기 같은 거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루에도 뭐 3점 이상의 그림들을 그리다 보면 막 1000점 넘게 거의 2000점에 가깝게 1년에 드로잉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자기 벽에 스튜디오 벽에 최대한 1000점 정도를 붙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자기가 좀 더 이렇게 깊이 가야 될 다음 단계로 가야 될 드로잉들을 뽑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한 3점 정도 이제 프린트를 합니다. 실크 스크린을 이용해서 프린트를 한 후에 여기까지는 내가 진도가 갔어. 그 다음 단계를 이제 큰 페인팅에서 또 진행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본인의 드로잉을 옮겨서 스케치하는 게 아니라 실크 스크린 한 다음에 하는구나. 예, 그렇죠. 재밌는 방식. 예,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는 잘 그린 것 같아. 이거 페인팅 되려면 여기서 그 다음 대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3점을 이렇게 3점 정도를 프린트를 하고 그 중에 한 점은 꼭 이렇게 블랙 앤 화이트로만 칠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드로잉처럼 보이게. 예. 이 페인팅을 하는 거는 크기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작가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게 뭐냐면 샤피라는 이제 매직 펜이에요. 우리로 치면 네임 펜 같은 거. 그걸로 이제 어떤 순간에는 뭘 그려야지 해서 그릴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속도가 되게 빨라서 의식을 놓칠 때도 있죠. 그러면 어떨 때는 그 선이 나를 그림으로 끌어들일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나의 컨트롤에 의해서 선을 만들 때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 날렵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도저히 이제 페인팅에 다이렉트로 했을 때 그만큼의 퀄리티가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진도를 빼놓은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같지만 다르게 그리는 방식으로 무수히 비슷한 그림들을 비슷하지만 다른 그림들을 그려내는 거죠. 네. 근데 진짜 되게 계획적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까지는 엄청난 본인만의 미술사적인 그쵸. 지식, 알고 있는 거, 어떤 스텝, 단계 이런 게 다 있네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사실은 좀 더 이제 즉흥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한 벽 정도는 당신의 드로잉으로 채우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작가가 고민을 하더니 그건 좀 도저히 조금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안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재밌네요. 네. 그러면 모든 작품들이 다 흑백 시리즈가 있고 컬러 시리즈가 있는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대부분이 이제 블랙 앤 화이트를 많이 그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작가가. 예. 좀 더 드로잉이 가까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또.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작품이 거의 최근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작년 연말에 그렸으니까. 여기에도 또 예. 얼굴. 네네. 여기 보시면 실크 스크린을 한 부분은 남아있는 부분이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페인팅으로 덮어서 원래 있던 것들은 다 사라지고 이렇게 우리가 드로잉을 하다 보면 어떤 사물을 그리잖아요. 그러면 사물이 겹쳐질 때도 있잖아요. 그럼 이것을 이제 브러싱으로 이 경계를 어떤 거는 이렇게 원래 드로잉에선 보였는데 서로 경계를 하나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컬러로 이게
분할을 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처음에 어떤 사물을 그렸던 뭔가를 그렸던 부분들과는 좀 다른 형식의 새로운 그림들이 리버스 되는 거죠. 이미지를 묶어버린다는 거죠. 예, 그죠. 원래 기존 드로잉에서 서로 이미지를 묶어버린다거나 묶거나 분할하거나. 예. 그 생각은 아예 못했는데. 네네. 그러다 보니까 비슷하지만 다른, 같지만 다른 그림들이 무수히 나오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작가는 새로운 길들을, 페인팅의 길들을 찾아가는 거죠. 예. 이건 좀 컬러가, 그죠? 호암미로 컬러 네, 같아요. 호암미로 같아요. 예. 근데 예. 지금 그 실크 스크린 얘기를 하고 나서 보니까 네. 결국엔 이 작가는 미술사에서 하는 모든 방식들을 다 흡수해갖고 자기가 다시 연결시키는 게 되게 현명한 작가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거의 실크 스크린으로 작업하게 된 거는 2015년 정도 부터니까요. 예.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이 에디 마티네즈가 그림을 그리는 방식이 좀 보물 지도를 찾아가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지도가 있으면 거기에 어떤 단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보물을 찾을 때 항상 자기가 발견한 단서들을 거기다 그려놓죠. 여기는 함정이 있어, 여기는 뭐가 있어, 여기는 큰 나무가 있어, 이런 식으로 자기가 아이콘화한 것들을, 어떤 단서들을 계속 그림에다가 추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비슷하지만 계속 다른,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그 단서는 빼고, 아니면 또 새로운 걸 넣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그림들을 그려 나가게 되는 거죠. 이 그림 같은 경우는 그 동료 중에, 미국의 동료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험티덤티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계란 모양의 신사가, 예, 벽돌에 이렇게 있다가 이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다양한 캐릭터로 많이 그려졌는데, 그걸 이제 작가는 어떤 이런 말하자면 서브컬처라든가, 만화 같은 데서도 영감을 많이 받는데, 험티덤티가 이제 피카소를 닮은 어떤, 피카소 드로잉이 나오는 어떤 인물의 모습이 이제 필립 거스턴의 벽돌 무늬로 이렇게 안녕히 계세요. 저는 이제 떠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페이드 아웃 되는 듯한 그런 모습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림을 그리게 되었다고 해요. 실제로 작품들을 보면 필립 거스턴이라든가 피카소라든가, 예, 그런 사람들의 영향들이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네. 되게 해골 같기도 하고 좀 둘리 같지 않아요? 네. 그리고 이런 거는 보면 필립 거스턴이 자주 그리던 이제 사이클롭스라 그러죠. 이런 눈, 이렇게 이제 세모 눈 같은 것들도 곳곳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상당히 특이하네요. 예, 이 작품들 보면 이 가운데 거는 사실은 사람들이 처음엔 잘 유추를 못 하는데 양쪽 그림을 보고 좀 많이 유추를 해요. 예, 화분이죠. 화분이고 이게 약간 화분이 폭발하는 듯한 모습인데 그 화분 안에 있는 것들은 사실은 뭐 다양한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죠. 뭐 버섯도 들어있고 거기에 무슨 라켓 같은 것도 들어있고 다양한 것들이 들어있는데 누가 봐도 이제 화분 같은 느낌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보면 아까 두개골 모양의 이제 블록헤드들의 모습에도 봤지만 흰선들이 있잖아요. 그게 보면 여기 보면 여기에도 화이트 라인. 예, 화이트 라인이 있어요. 이렇게 흰선들이 있죠. 예, 근데 이게 어디에서 영감을 받았냐면 라우젠버그가 그 당시 제일 잘 나갔던 율렌 드쿠닝이 한테 이제 요청을 하는 거예요. 당신 지금 제일 잘 나가는데 우리가 뭐 과도한 이 표현주의 시대에 당신의 그림을 한번 내가 지워보겠다. 이래갖고 이제 그림 지우개를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지워서 드쿠닝이 그림 드로잉을 싹 지우고 거기에다가 자기가 자기 이름을 이렇게 딱 붙여서 전시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덜어내는 것. 지움으로써 또 드러나는 것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본인이 항상 드로잉을 하면서 이제 스케치를 하면 고쳐보고 싶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항상 가지고 다니던 게 바로 우리 치면 수정이 있잖아요. 화이트. 그걸 화이트 아웃 시리즈라고 하는데 그 브랜드 이름도 화이트 아웃이에요. H가 빠진 화이트 아웃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이거 보시면 이 브러싱 한 것이 다른 것과 다르게 뭔가 정말 수정액을 칠한 듯한 모습으로 재현이 되어 있죠. 예. 어렸을 때 그 수정액 진짜 많이 썼는데. 예, 그리고 그 냄새도 예. 약간 중독성 있어요. 예, 중독성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매직 냄새도 좀 중독성이 있죠. 네. 보면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우리가 스프레이로 페인팅이 된 것을 스프레이 페인팅이 뒤에 보이죠? 그걸 지웠더니 뭔가 약간 오라 같은 느낌으로 지움으로써 뭔가 좀 더 후광이 드러나는 형태로 그림이 바뀌게 돼 있어요. 예. 레이오그램 같은 사진 네, 그렇죠. 예. 아, 선생님 이게 뭐 같아요? 이. 오, 야, 신선해요. 예. 아니, 그러네요. 예, 이거 치과에다가 이제 인솔레이션 해야 되나? 네. 다른 분들은 뭐라고 대답해요? 아니, 어떤 분들은 이제 조감도 같다고, 어떤 공원 같은데 조감도 같다는 분도 있고, 뭐, 건축물을 위해서 찍은 것 같다는 분도 있고 이랬는데, 요것은 이제 나비를 그린 거예요. 예. 예, 나비예요, 나비. 예, 나비 시리즈입니다. 그리고 이 제목이 보면, 근데 뭐라고 돼 있죠? 한번 가까이 찍어보세요. 부플라이라고 돼 있어요. B-U-F-L-Y. 버터플라이가 아니네요. 예, 부플라이. 그건 뭐냐면, 아들을 낳았다 그랬잖아요. 2019년도에 이제 아들을 하나 낳았거든요. 근데 걔 이름이 아서예요. 아서가 이제 그 팬데믹 기간에 가족끼리 되게 오래 있어야 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처음 이제 말을 뗄 때도 이제 에디가 같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말을 아빠, 엄마 뭐 이런 거 뗄 때 처음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얘기했을 때 부플라이라고 부른 거예요. 애기가 이제 나비를 잘못 얘기하고 예, 나비를 좋아해서 아빠 저기 부플라이가 날아가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부플라이, 부플라이. 그래서 그 헬로윈 데이 때 이제 애기가 그 유치원에서 이제 축제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 거 할 때 이제 나비 모양으로 그림을 이제 장식을 가방에 다는 걸 이제 처음 그려줌으로써 이 시리즈를 그려서 여기도 보시면 다른 나비 시리즈가 있죠. 네. 재밌다. 근데 이런 것들이 한편으로는 어린아이처럼 그린다라는 것은 미술사에도 되게 많이 나오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온 게 뭐죠? 다다이즘이 나왔어요. 말하자면 인간이 이성과 뭔가 역사와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철학과 이런 것들이 통틀어서 집약돼서 결국은 서로를 살상하는 그런 참혹한 환경 속에서 그런 게 다 필요 없어라는 약간 그죠? 그래서 다다 아이들의 말 혀끝에서 나오는 다다다 혹은 회전목마를 뜻한다고도 하죠. 그러니까 어린이처럼이라는 것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그 코브라 그룹 미술 운동이 있잖아요. 코브라 운동 같은 경우도 파리에서 시작됐지만 북유럽 출신들이어서 코펜하겐의 코 그리고 브뤼셀의 BR 그리고 암스테르담의 A라서 코브라 그룹이 그들이 원래 이제 추구하는 것 역시도 뭐 약한 것처럼 아니면 미치광이처럼 아니면 아이처럼 그 어떤 미술사적인 어떤 형식이나 틀 이런 거 없이 새로운 것을 만든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우아한 시체라는 거 있잖아요. 이제 작품을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여기 라인 보고 따로 그리는 거 이제 그게 말하자면 이런 거죠. 뭐 화려한 뭐 좀 화려한 똥?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그러니까 완전 이게 새로운 단어들을, 그쵸. 예. 그런, 단어들을 만드는 것처럼, 이제, 그림을 이렇게 접어서 앞에 조그만 단서를 가지고 새로운 걸 그리고 연결시켜서 그린 것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되게, 작가의 작품의, 창작에 굉장한 영향을 많이 주게 되죠. 예. 한쪽으로 들어가 볼까요? 약간 문자 있으면 진짜 좋겠네요. 네. 이거 딱 보면 무슨 생각 드세요? 시끄러워 보여요? 네. 그렇구나. 백색 소음 같아요. 약간. 백색 소음. 네. 야, 막 자기들이 막 소리 지르는 거 이렇게 뭔가 페이드 아웃 되면서. 네, 좀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게 이 작품은 사실 은하계 같은 풍경이고 로지아에서 바라보다예요. 그러니까 은하계를 좀 떠올리면서 이게 보면 은하계 같은 풍경 로지아에서 바라보다라는 제목의 작품이고 이게 은하계는 뭐죠? 이제 별들이 이렇게 은하수가 이렇게 쫙 있잖아요. 은하수 같은 걸 어디서 느꼈느냐? 작가가 같이 일하는 여러 갤러리들 중에 하나가 블룸 갤러리예요. 옛날엔 블룸 멤퍼였죠. 예. 블룸 갤러리에 로지아는 뭐라면 우리로 치면 약간 테라스 같은 거예요. 이게 창이나 문이 없고 이제 이렇게 난간같이 앞에 이렇게 있고 아니면 이제 별도로 건물이 있는 것도 있죠. 그런 로지아에서
블룸의 정원을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작가가. 바라봤더니 그 정원이 너무 평화롭고, 이게 또 예를 들어서 햇살이 막 떨어지면 이게 화이트아웃 현상 같이, 이제 눈 올 때 화이트아웃 같이 이렇게 환하게 펼쳐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정원의 모습을 그린 거거든요. 근데 그게 꼭 은하계 같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런데 사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다른 작품들은 대부분은 저희가 이제 여러 나라에서 소장자들에게 작품을 빌려온 건데, 이렇게 큰 작품을 빌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메인벽에 이런 정도의 사이즈가 필요하다, 뭐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더니 자기가 한 6.7m 정도 되는 이 작품을 이제 시작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뭐 어떤 텀을 가지고 이제 사진을 보내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처음에는 이만한 약 3m 크기의 강아지 그림이 있었어요. 처음 입구에 우리가 아까 봤던 시트지로 이렇게 만들었던 그 강아지 그림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좀 못 보던 스타일의 그림인데 강아지를 그렸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을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때 자기가 키우던 사랑하는 강아지가 프란시스가 죽었어요. 프란시스인데 프란시스가 죽었어요. 죽어서 그 슬픔에 처음 그리게 된 게 이 큰 캔버스에 3m 크기의 프란시스를 그린 거죠. 그리고 결국은 자기가 바라봤던 가장 아름답고 편안했던 풍경이라고 할 수 있는 블룸의 정원에서의 풍경을 그걸로 그 강아지를 덮은 거야. 그래서 결국은 강아지는 점점 사라져서 눈에 보이지 않게 됐죠. 하지만 세상에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중요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의 감정, 혹은 뭐 바이러스, 뭐 수많은 보이지 않는 중요한 것들이 많죠. 마치 이 그림 안에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프란시스처럼, 프렌치 불독이죠. 그리고 결국은 이게 우리가 몽골의 사람들은 자기가 키우던 반려견이 죽으면 꼬리를 잘라준대요. 그거는 이제 다음 생에는 꼬리가 없는 사람으로 태어나라고. 근데 그러면 에디는 자신이 사랑했던 강아지를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그림을 통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풍경에 묻게 되는 것. 그래서 엑스레이 찍으면 여기 프란시스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또 에디만의 이제 그 자기가 사랑하는 어떤 대상을 보내주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이쪽 보시면 만달라예요. 이 만달라는 그 작가는 또 이제 불교에도 관심이 많아요. 이게 뭐 부디스트는 아닌데, 특히나 이제 불교에서 하는 형식 중에 티베트 승려들이 하는 이제 만달라 그림에 되게 관심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2005년도쯤에 자기가 그렸던 만달라 드로잉을 자기 어시스턴트가 우연히 발견하게 되면서 이건 2016년도부터 이제 다시 만달라를 좀 그리기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렸던 이런 소재들도 다시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뭐 사람의 두상이라든가 아니면 버섯이라든가 오토바이를 타고 스쿠터 타고 다니기 때문에 헬멧이라든가 뭐 이런 단서들이 계속 같은 여러 그림에 등장을 하게 되는 거고, 여기에도 보면 작가가 자주 그리는 어떤 눈 모양들도 있고요. 그리고 2005년도 드로잉에 보면 자주 등장했던 이런 뱀, 요건 뱀이에요. 그러네. 혓바닥 날름날름. 네, 그런 것들의, 그러니까 아이코닉화된 자신만의 이제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이것이 만달라로 표현이 돼요. 티벳의 승려들은 이 모래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그리냐면 한 4명의 승려 정도가 모래, 우리가 명상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의미가 아니라 지금 내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이 호흡 자체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여기 현재 깨어있다라는 걸 알아차리는 그 순간순간 찰나에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모래 그림을 그릴 동안 사실은 이 모래알 굵기마저도, 모래알 개수마저도 신경을 써서 온 신경을 거기에 두면서 그림을 그려야 그림이 완성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사실은 뭐 지금 친구를 만나도 내가 집에서 뭐 이제 세탁기를 돌리고 올 걸 그랬나? 막 이런 후회도 하고, 저녁에 뭐 먹지?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현재라는 선들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을 다 통틀었을 때 얼마나 그 선 위에 서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명상이라든가 이런 만달라를 만드는 동안은 그 찰나찰나에 계속 집중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티베트 승려들은 한 달 정도 이상 이제 그 똑같은 패턴으로 쫙 모래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완성이 돼요, 마침내. 그러면 그 성취감, 그리고 소유욕, 이런 것들이 막 생길 거 아니에요. 그때 뭘 하냐? 빗자루로 쓸어버립니다. 그래서 인생이 이처럼, 예,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예, 환영이다라는, 우리가 보이는, 실제로 보는 것들은 다 환영이다라는 것들에 대한 수행을 하는 거거든요. 깨달음을 계속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들을 일깨우는 행위죠. 그래서 그것에서 이제 작가가 자신만의 만다라를 이제 계속 그려가는 것, 그것 역시도 이제 이런 불교의 어떤 관심, 그리고 앞서 같이 전시한 작품 중에는 사운드 베스라는 것들도 있긴 해요. 이제 그런 명상이라든가 좀 더 이제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는 것, 자기 안에서 뭔가 길을 찾는 것, 그런 것들이 그림 전체에도 조금씩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가 예전에 관심 가졌던, 수집했던 것들을 그리고 또 그리는 거겠죠. 그리고 자기 아들이 나타났을 때 그 불확실성 속에서 또 부플라이, 그 버터플라이를 계속 그리게 되는 것도 그 비슷한 이유라고 하실 수 있고요. 저기 마지막으로 저 위에 보면 저기 제일 위에 있는 도상이 바로 프란시스, 그 아까 프란시스 불독, 예, 제일 이쪽에 두 번째 줄에 이제 위에, 보인다. 네네, 프란시스 불독, 요렇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2층에도 네. 작품이 있으니까 한번 가볼까요? 이 그림에서는 안 보였던 프란시스가 예. 오히려 이 그림에서 보이네요. 네네. 재밌네요. 아까 그 입구에 그 프렌치 불독 그 드로잉은 네. 처음 3m 그렸던 걸 저희가 이제 딴 겁니다. 예. 그러니까 걔 몸까지 다 있었고. 예, 그렇죠. 너무 재밌네요. 여기 또 비밀의 공간, 스페이스. 예. 이렇게 네. 뭐가 있을까? 어머, 네. 이건 되게 또 의외의 작품인데. 아마 저 이런 예. 건 처음 봤어요. 예, 아주 초기 작품이고 2011년도 되게 작품입니다. 아무것도 예. 야, 그 2000 초기에는 자기도 이제 그림 미술 교육을 그렇게 많이 받아보지 않았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림이라고 하면 정물부터 시작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화분이라든가 그쵸? 예, 이런 뭐 정물, 인물, 풍경 이런 거 위주로 좀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초기 이제 드로잉들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게 2005년에서 6년도 처음 작가가 데뷔를 했을 때 2005년도에 이제 처음 전시를 했거든요. 이 작가는 드로잉 하나하나 너무 재밌더라고요. 예. 작년 런던 프리즈에서 보고 제가 진짜 놀랐어요. 와. 이런 저런 이제 말하자면 한편으로는 아이가 낙서한 것처럼 그리기 한편으로는 쉬워 보일 것 같은 그림이 나오기 위해서 작가가 얼마나 끊임없이 드로잉을 그리고 자기가 깨어있음, 선 위에서 깨어있음을 계속 인지를 했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에디 마티네즈 작품을 단 한두 점 정도 아트페어에서 보는 것과는 다른 결로 이제 작품의 다양성이라든가 역사 그리고 이제 컨셉 이런 것들도 이제 인터뷰 등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본인, 예, 셀피예요. 그래서 요걸로 이제 저희가 드로잉 북을 만든 거죠. 너무 재밌어요. 이건 화병. 예.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면 예. 작가의 인터뷰가 인터뷰까지 예, 이렇게 해서 있습니다. 보시면 됐습니다. 네. 마지막 네. 이 전시를 아직 6월 16일이면은 네. 한 달도 넘게 남았어요. 아, 그리고 제가 어제 마침 에디 마티네즈에게 문자를 받았어요. 네. 자기 이제 베니스 갔다 왔다면서 베니스 비엔날레 북이. 그러면서 자기 너무 놀란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너무 자기한테 와서 인사를 막 하고 스페이스 K 전시를 봤다면서 막 이래서 자기가 이제까지 어디 전시를 해도 이렇게 사람들이 알아도 보통은 원래
그냥 뭐, 아, 저기 작가 있다 이런 건데, 한국 사람들 가서, 나 그거 전시 봤다. 막 이렇게 해주니까 본인이 이제 체감상 와닿는 거는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야, 이 스페이스 K 한국 전시했더니 이렇게 많은 한국인들이, 지금 원래 또 한국관이 또 기념 전시도 하고, 그죠? 그리고, 예, 30주년 기념 전시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서 뭐 경기도 베네치아 시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 정도로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 있는 상태에서 거기까지 와서 산마리노관 지금 대표 작가니까 거기에서 막 자기한테 아는 척하고 인사하고 사진 찍고 이런 거를 느끼면서 작가가 너무 깜짝 놀랐고 또 기쁘기도 해서 저한테 인사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네. 산마리노관 대표 작가가 된 네. 거는 네. 본인도 예상을 못했던 거겠네요. 왜냐면 네, 그렇죠. 그것도 되게 귀한 기회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산마리노 같은 경우는 인구수가 되게 작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상 바티칸처럼 독립국이고 이제 외부에 있는 작가를 초대를 해서 자기 국가관을 만들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에디가 산마리노라는 나라를 홍보해 줄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그저 서로가 이제 어떤 기회를 잡아서 이제 또 좀 의미 있는 이번 그 베니스 비엔날레 기간에 또 산마리노관에서 멋진 전시를 하고 있으니까요. 예, 뭐 시간 되시는 분은 이태리도 베니스로도 이렇게 한번 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저도 6월에 가서 꼭 가야겠어요. 예. 또 게다가 어디에도 외국인이 있다라는 컨셉과 이태리를 갔는데 한국인들이 있어. 예, 그것이 아주 그냥 작가가 깜짝 놀랐던 부분인 것 같고요. 그게 바로 한국의 힘, 한국의 아트 팬들의 어마어마한 열정과 에너지, 그것이 또 이제 만들어낸 또 풍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아직까지 못 보신 분들은 와서 이제 감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